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최신 기출 문제 46회 이론 문제를 몇 번까지 풀어봤나요? 6번까지요? 네. 자, 그러면 7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48쪽. 자, 이론 문제. 지난해 46회 문제의 7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2년도 결산 후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를 감가상각을 결산 때까지 2022년도 결산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장부 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장부 금액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 구하시오 하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취득 원가에서 감가 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이다. 예, 문제에서 취득 원가는 딱 알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취득 원가가 1,000,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0,000원. 금방 찾아내시면 되고.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딱 알려주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2022년 결산 후라고 그랬으니까 2022년도 결산 때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을 전부 누계한 것이죠. 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작년 1월 1일 날 이 기계를 취득했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가 200만 원이며 감가상각의 방법이 정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률법은 상각률만 가지고 취득원가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감가상각을 할 때는. 자, 그러면 2021년도 결산 때는 1,000,000원 곱하기 40%가 됩니다. 1,000,000원 곱하기 40%. 자, 메모장에다 한번 써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021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자. 취득원가 1,000,000원 곱하기 정률 40%. 그래서 4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인 2022년 결산 때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000만 원이 아니고 21년도에 감가상각한 4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걸 미상각 잔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은 600만 원이에요.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고 21년도에 400을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미상각 잔액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기초장부금액이 600만 원이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정률은 똑같이 4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240만 원이네요. 이 두 금액을 더한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64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마이너스 640만 원, 요게 장부 금액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답은 얼마인가요? 360만 원인가요? 답은 1번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이 계산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법, 정률법, 감가상각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혹시 이 문제 풀이해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당기 상품 총 매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상품 매입 시 총 매입액이라는 것은 뭐냐?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다 더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 상품 총 매입액. 이거는 여러분 상품의 그 T 계정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은 상품 계정을 이렇게 T자로 그리셔가지고요. 여기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 네 가지 구성 요소. 자, 첫 번째 기초. 자, 기초 상품 재고액 10만 원이죠. 여기서 구하라는 당기 상품 총 매입액은 사실 여기 상품 계정에는요. 여기에는 순매입액이에요. 2번에 있는 게 총 매입액이 아니라 순매입액. 먼저 순매입액을 구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4번이 기말상품 재고액인데 여기 있죠? 5만원 기말상품 재고액 5만원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뭡니까? 3번이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는 여기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당기 매출액은 60만원인데요. 이익률이 20%라면 원가율은 80%가 원가죠. 그러면 60만원에 80% 48만원. 그렇죠? 68은 48. 매출 원가가 상품 매출 원가는 48만원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변이 완성이 됐습니다. 대변의 합계는 53만원이네요. 차변의 합계도 53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2번에 있는 순매입액은 4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43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한 것은 총 매입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순매입액에다가 더해야 될 것들을 더해주면 총 매입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입 애누리 이거는 더해야 되고 매입 환출 더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거꾸로 더해주는 거죠. 우리가 총 매입액에서 순매입액을 구할 때는 총 매입액에서 요 두 가지를 빼주는 거거든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또는 매입 할인이 있으면 매입 할인까지 빼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순매입액이니까. 그래서 순매입액이 43만원일 때 총 매입액은 요 두 개를 더해주면 3만원을 더해서 46만원이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 계정을 여러분이 이론에서 그 상품을 공부하실 때 이런 공식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순매입액이라는 거, 순매입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총 매입액에서 빼기 더할 것은 뭐예요? 총 매입액이라는 뭐냐? 총 매입액이라는 것은
상품의 금액에다가 운반비 등 제 비용을 더한 것이 총 매입액이에요. 거기에서 뭘 빼주죠? 빼기 매입 애누리 및 환출, 매입 애누리 및 환출 빼주죠. 그 다음에 상품의 대금을 미리 받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을 미리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은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매입 할인이라고 그러죠. 매입 할인도 빼주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총 매입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 매입액을 알았단 말이에요. 순 매입액을 알았으니까 빼주는 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 또는 매입 할인은 우리가 순 매입액을 구할 때 총 매입액에서 빼주는 항목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거꾸로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공식 기억이 나시나요? 상품 순 매입액의 계산 공식. 이론 정리할 때 요거 여러분 교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8번에서. 네, 없으시면은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일 때 결산정리사항 반영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결산정리사항을 밑에서 두 가지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결산정리하면은 이익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는 변화가 없는 것인지 이걸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22년 4월 1일 날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 수익이죠. 1년분 임대료를 8만원을 수령한 후 부채로 처리했다. 3개월치는 부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 임대료니까. 하지만 4월부터 12월 것까지 3개월치 빼면 9개월이 되죠. 9개월분은 부채가 아니고 수익입니다. 단기 임대료니까. 그러니까 9개월분은 수익으로 결산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증가. 이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9개월분이 얼마치냐? 이걸 계산을 해야 되죠. 자, 8만원을 1년치 임대료로 받았으면요. 이 9개월치 계산하는 방법은 8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돼요. 그래서 8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해보시게 되면 6만원이다. 그래서 6만원을 플러스 시켜라 이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건이죠. 22년 9월 1일 날 사무실 1년분 화재보험료 3만원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 그런데 이 화재보험료가 9월 1일 거부터이기 때문에 내년도 께 8개월치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내년도 거 8개월치는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비용을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비용을 취소시키게 되면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1년치 화재보험료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8개월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가지고 비용을 취소시켜줘야 돼요.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결산해서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러면 8개월치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여기 9개월치 계산하는 방법대로 8개월치는 요 3만원이 1년분이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나와요. 그래서 3만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시게 되면은 2만원이다. 2만원. 아까 여기서 얼마 나왔었죠? 6만원이요. 예. 자, 6만원하고 2만원을 더하면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돼야 된다.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이었기 때문에 28만원이 돼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수정분계에서 우리가 이거 연습했던 것이죠. 네. 여기에서 혹시 또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네.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영업손익 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손익이라는 건 뭐예요?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영업손실을 말하는 거죠. 자, 영업손익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셔야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그리고 판매 관리비까지 뺀 것이 영업손익이에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거 뻔히 아시는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것은 매출총이익. 그 매출총이익에서 또 판매 관리비까지 뺀 것이 영업이익.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영업손익은 매출액 그리고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 관리비 이 세 가지가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매출액 영향이 주죠. 이자 비용 이거 영향 없습니다. 왜냐? 이자 비용은 비용이지만 판매 관리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감가상각비 네, 영향을 줍니다. 이게 판매 관리비니까. 접대비 영향을 줍니다. 판매 관리비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니까 영향이 있는 것이고 매출액은 그대로 여기 매출액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 주지 않는 것은 이자 비용이구나.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영향을 주는 것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든가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거기에는 영향을 줍니다.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은. 다음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네, 여러분 부가가치세법 이론 배울 때 과세, 네, 근로를 제공하는 거 부가가치세인가요? 네, 우리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죠. 그래서 해당 없다. 그러면 재화의 수입. 네, 재화의 수입이 뭐예요? 네, 외국에서 우리가 제품의 생산할 원재료를 수입해 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마우스를 판매하려면 이 마우스를 외국에서 사와야죠.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그 다음에 금전의 대여. 네, 금전의 대여를 어디서 해줍니까? 보통 은행에서 해주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은행이 나중에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자의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부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금전의 대여 이거 면세예요. 보험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우리가 면세 업종이라고 그러죠. 면세 업종.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역의 자가공급. 자, 용역의 자가공급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 같은 학원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는 안 돼요. 과세 사업인 용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세 사업인 용역이 뭐가 있을까요? 건설업. 네. 건설업이 과세 사업이에요. 근데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의 자가공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네, 그걸 남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이겁니다. 네, 용역의 자가공급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용역의 자가공급은 우리가 이제 재화의 자가공급은 간주공급, 즉 공급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재화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근데 용역의 자가공급은 그것을 제대로 포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용역의 자가공급하고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간주공급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있습니다만은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여기서 과세되는 것, 예, 재화의 수입뿐이에요. 나머지는 과세가 아니다.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공급 시기. 자, 1번. 장기할부의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 맞아요. 2번. 사업상 증여의 경우 재화를 증여한 때. 맞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 때.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폐업 시 잔존재화도 우리가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론 강의에 들어 있었을 텐데요. 폐업 시 잔존재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폐업을 했을 때 그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판매하지 않은 재고. 그러면 그 잔존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느냐? 폐업한 날로 봐요. 폐업한 날 소비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업 후에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사용될지. 그래서 폐업한 때가 공급 시기다. 폐업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해서 납부해 줘야 돼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맞았나 보세요. 무인 판매기에 의해서 공급했다.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다. 맞아요.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인 게 무인 판매기예요.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할까요? 공급 시기가 결정이 돼야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급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월부터 3월 1기 예정, 4월부터 6월을 2기 확정, 1기 확정,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을 2기 예정,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을 2기 확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별로 어떻게 해요? 다음 달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 시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공급 시기별로 과세 기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자,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도소매업인데요. 22년 제1기 확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이 아니죠. 할부 판매 때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입니다. 즉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 말이고요. 답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가 받기 전에 파손이 됐으면 그걸 어떻게 공급이라고 하겠습니까? 과세표준이 아니랍니다. 파손된 거. 따라서 과세표준은 100만 원이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확정신고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납부세. 자,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무엇이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가지고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번이 공급 대가라고 했어요. 공급 대가라는 것은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3천만 원만 매출세액인 거죠. (3천만 원). 그 다음 나번에서 매입세액을 알려줬습니다. 매입세액 2천만 원 가로 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00만 원과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 500만 원, 100만 원 더하면 600만 원인데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공제 못 받고 접대비 관련된 거니까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은 얼마냐? 1,400이죠.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2천만 원 중에서 1,400입니다. 600만 원은 공제 못 받으니까.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1,600이다. 1,600이다. 답이 2번이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당연하죠. 네, 면제됩니다. 답이 1번이네요. 그러면 옳은 것은 했으니까. 2번 직수출. 직수출이 뭐냐면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한다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그 수출 상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회사 또는 제조하는 회사가 직접 수출하는 것이 직수출입니다. 자,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 안 합니다. 네.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무슨 회사에다가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할 거니까 사업자 번호 알려달라 하면 무슨 얘기냐고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제도는 국내 거래에서 그게 적용되는 것이지 외국의 업체하고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 3번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물론 공급연월일도 기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것은 기입을 안 하면 이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든가 부실 세금 계산서나 이런 얘기인데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인 날짜가 있어요. 무슨 날짜일까요? 공급 연월일 말고 우리 세금계산서에 무슨 날짜가 있죠? 네, 착성 연월일이 있죠. 네. 착성 연월일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 4번.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급한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요, 소비자 대상 업종, 이런 동네의 마트나 이런 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의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소비자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 대상으로 판매하고 거래하는 이러한 사업자가 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데, 예.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일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부가가치세 문제 3문제 나올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론 유형으로 3개 나오면 재무회계 문제보다 아마 쉬울 겁니다. 부가가치세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한라식품이라는 회사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로그인 해주세요. 3246번 코드입니다. 회사 코드가. 한라식품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시험 보실 때 만약에 이번 시험에 한라식품으로 나왔다. 그러면 한라식품이 어떤 업종의 회사인지는 체크해 보시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라식품은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회사가 건강식품 판매 회사구나. 건강식품 판매회사.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 뭐 거의 동일하니까요. 시험 볼 때 요거까지 다 읽어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넘어가시고. 자,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이해.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초정보관리를 입력하시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처 등록. 하나은행하고 보통예금을 거래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하나은행과 거래를 개설하고 보통예금 통장을 발급받았다. 통장을 참고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코드는 98004. 하나은행. 계좌번호 9분 1번. 계좌 개설점까지 입력할 것. 네. 자, 거래처 등록 한번 해볼까요? 자,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여기 세 번째 있는 메뉴죠. 자, 하나은행은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탭에다 입력할 수 없어요. 금융 탭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탭 클릭하시고 거기 7번째 줄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코드 98004 하나은행 가로 열고 보통까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계좌 예금이 보통 예금이니까 계좌번호 거기 나와 있는 거 515 다시 123 001 다시 1242 1번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좀 더 해주셔야 돼. 계좌 개설점 하나은행 구로점 예금의 종류 및 보통 예금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입력할 거 없죠? 네. 예금의 종류예요. 아, 네, 그렇게 써주는 게 더 좋겠네요. 아이고, 네, 그냥 보통 예금 하는 것보다, 네, 제가 그거 못 봤는데, 예, 거기 예금의 종류에 기업 자유예금, 가로 열고 보통 예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게 써주는 게 더 좋죠. 네, 여기다가 기업 자유예금. 가로 열고 보통 예금 보통. 네, 이렇게 해주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예금의 종류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급한 나머지 여기 일반 탭에다 놓고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98004. 입력이 왜 안 되지? 네. 여기 지금 일반 탭에 입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까마득 잊어버리고, 은행을 여기 일반 탭에다 코드를 입력하면요, 이 코드 자체가 입력이 안 돼요. 98004. 일반 거래처 범위는 97999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 금융 탭에다 해야 되고요. 신용카드사는 카드 탭에다 해야 되고, 메인 매출 거래처는 일반 탭에 해야 되고요. 그거 구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가 나왔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바로 열으셔가지고 이 금액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을 하시면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이 부분에 있는 이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이 0이 나올 때까지 고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동자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이 맞았나? 704-476-0800. 네, 맞았네요. 그럼 비유동자산을 또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 84. 네, 여기서 1000만원이 틀렸네요. 그러면 비유동자산을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서부터가 비유동자산이냐? 네, 여기 장기 대여금부터가 비유동자산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상품까지가 유동자산인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맞추기 시작하는 거. 장기 대여금 가만히 있어봐. 장기 대여금이 아예 없는, 있구나. 800 맞고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맞음 있군요. 건물이 빠졌네요. 그럼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진 거는 아래다가 건물 코드란에다가 건물 입력해서 코드 검색하시면 돼요. 네, 1000만원. 자, 그러면 이제 비유동자산은 맞았습니다. 네, 비유동자산 841로. 자, 그럼 이제 부채를 맞춰보세요. 부채가 1억 4천. 부채 총계. 부채도 맞았어요. 그러면 자본이 틀렸네요. 자본은 어디서부터예요? 여기 자본금부터가 자본이죠. 자본금 6억. 자본금 6억인데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네, 자본금 고쳤더니 차액이 0 떨어졌습니다. 다 고친 거.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하실 때는요, 차액이 0 나오면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하는 요령은요, 위에서부터 그냥 뭐 차례대로 하나하나 쭉 맞춰가는 방법이 있고, 제가 했던 방식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이렇게 보고서 그쪽에 딱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선 여러분이 자기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네. 자기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자, 다 고쳤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수정 문제가 나왔네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당사는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있어 개정 과목을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219번 정부 보조금 등록. 구분은 차감, 관계는 212. 대체 적용으로 입력하시오. 네. 그래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가야 되겠네요. 여기에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코드를 여기 코드란에다 직접 타이핑하는 거예요. 219. 네, 219번으로 딱 가면은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커서를 여기 개정 과목란에 갖다 놓으시고 타이핑합니다. 정부 보조금. 그리고 엔터 쳐서 이 구분을 뭘로 바꾸냐? 차감으로 해라고 그랬죠. 구분은 차감이다. 빼주는 계정이다. 이거 4번. 동그라미 사용. 그 다음에 관계 코드가 여기 있죠. 예. 관계는 212번. 212번이 예, 비품입니다. 비품의 차감 계정이다. 212 여기다 입력하시죠. 그리고 대체 적요 입력하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왼쪽에 입력하는 것이 현금 적요, 오른쪽에 입력하는 것이 대체 적요 이렇거든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대체 적요 번호 1번 엔터 하시고 정부 보조금 자산 차감. 적요 번호를 이미 넣었나요? 확인 한번 넣어봅시다. 4번이라고 이미 입력하셨네? 네, 여기 4번이 들어가 있는데 삭제하고 다시 1번 네. 적요 번호를 혹시 여러분이 뭐 4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잘못 입력한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못 고칩니다. 못 고치고 딱 클릭하고 저 위에 있는 삭제하고 나서 다시 입력해야 돼요. 코드는 이 수정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지우고 다시 입력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했으면 지시사항을 제대로 한 거죠. 네, 어떤 걸 지시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여기 219번에 정부 보조금 넣고 여기를 차감, 네? 구분을 차감 해줬고, 그리고 여기 관계 코드 212번이 뭔가 했더니 비품이에요. 비품에서 차감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체 적요는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다. 네.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래자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